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 지식이 없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신약 개발 관련 회사 투자에 관심이 있을 때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기본적인 내용 9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가지 항목 중 상장 바이오 종목에 관련 내용이 있을 때 그 사례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고지사항 꼭 확인하여 주시고 내용이 좋으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부분은 투자 대상 후보 바이오 기업이 어떤 경영 전략을 추진하느냐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약 개발은 후보 물질의 개발 및 기초 연구부터 최종 생산 판매까지 긴 여정입니다. 이 전 과정을 글로벌 제약사들은 단독으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한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롱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부 코스닥 등록사들은 기존 캐시카우가 없는 상태에서도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임상 3상까지 하드 캐리하기도 합니다. 롱텀, extremely high risk, extremely high return 전략이죠. 연구소, 일부 벤처 기업들 및 일부 제약사들은 비임상 직전 단계나 임상 1상 이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미디엄 리스크, 미디엄 리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기술 이전보다 덜 리스크가 낮은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버추얼 펌이라 불리는 소위 NRDO, No Research Development Only인데요. 직접 개발도 안 하고 연구소에서 후보 물질이나 기술을 사서 그 이후 모든 과정을 외주를 주었다가 비임상이나 임상 1, 2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합니다. NRDO는 가장 리스크가 낮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는 이렇게 다양한 리스크 그룹이 존재하므로 투자 대상 바이오 기업이 눈에 띄면 그 기업이 투자가 본인의 리스크 리턴 선호에 맞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수익을 원하면 고위험군에서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하고 고위험이 싫으면 상대적으로 저수익군에서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포인트가 최고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있느냐 아니면 팔고 있느냐입니다. 이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관하여 내부자가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분 변화 측면에서 가장 나쁜 사례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와 특수관계인 2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약 270만 주를 매도하여 보유 주식수를 대략 880만 주에서 610만 주 정도로 줄였습니다. 정확한 매도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중에 주가를 고려하면 매도 금액은 2천억 원 내외라고 추정됩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 경영진의 경력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최고 경영진의 경력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에서는 바이오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연구에만 매진한 대학 교수나 박사급 인력보다는 신약물질 후보 발굴부터 임상 3상 단계까지 전 과정을 경험한 제너럴리스트를 더 선호합니다. 거기에 회사 경영 관리의 경험까지 갖추었다면 금상첨화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경영진을 안타깝게도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너럴리스트가 없다면 연구자 출신 CEO보다는 차선으로 바이오 전문 분야 연구 인력은 연구 개발에 전념하고 회사 전반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맡는 그런 경영진 구조를 시장은 더 선호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인력의 유출입입니다. 전망이 밝은 회사에서는 인력의 유출이 적을 것이고 반대로 전망이 어둡다면 인력 유출은 심하기 때문입니다. 채용 사이트에서 특정 바이오 기업의 구인 현황 추이와 해당 회사의 현 상황을 비교해 보면 구인이 인력 유출에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회사의 성장에 의한 것인지
정성적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술의 원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술이나 신약물질 후보가 자체 개발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회사로부터 유상으로 사온 것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NRDO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내 개발 자체를 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외부에서 기술을 유상으로 이전받았을 때 지불한 가격이 피어그룹에 비하여 지나치게 싸거나 비싸다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신라제는 팩400의 개발사인 제네릭스의 지분 100%를 1,600억 원에 인수했는데 몇 년 전 암제는 팩400의 경쟁의약품인 넥사바의 판권 50%를 보유하고 있는 오닉스의 지분을 104억 달러, 약 12조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두 개의 M&A 딜의 인수 가격이 너무 차이가 커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어느 단계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약 개발은 후보 물질 발굴부터 최종 판매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싱글 프로젝트만 진행 중이거나 복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더라도 프로젝트별로 단계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 회사의 주가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캐시카우가 없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는 동일한 품목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파이프라인에 어떤 프로젝트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주가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위의 그림처럼 신약 개발 단계별로 프로젝트가 포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캐시카우가 없으면서 임상 3상까지 끌고 가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임상 2상, 3상에 4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포진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세 개의 프로젝트만 있어도 양호한 경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부 기업은 파이프라인에 싱글 프로젝트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헬릭스미스는 나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만 보더라도 3상에 2개가 남아있고 1상이 완료된 것이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포인트는 시장 전략입니다. 이는 전략이기도 하면서 개별 전술이기도 합니다. 한 회사에서 모든 신약을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항상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50%, 유럽 시장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좋지만 FDA 및 EMA 임상을 통과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높이를 낮춰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국내 시장만을 타겟으로 하여 투자 대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신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케미칼의 국내 천연물 신약 조인스정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만 꽤 높은 매출을 올려 SK케미칼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프로젝트라 할 수 있고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미디엄 리스크, 미디엄 리턴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유상증자의 리스크를 항시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위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처럼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중 70% 이상이 임상 3상에 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캐시카우가 없으면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기업은 이런 자금 조달 니즈를 유상증자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식 공급 물량 증가에 리스크가 항시 존재하는 것이죠. 헬릭스미스의 사례를 보면 최근 3년간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하여 2,400억 원을 조달하였지만 캐시카우가 없는 관계로 2017년 이후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을 합친 현금 흐름 유출이 이미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만약 지금 진행 중인 FDA 임상 3상이 차질이 생긴다면
또 한 번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관련해서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 쉬운 분야는 아니지만 신약 개발과 같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신약의 가치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기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는 신약 개발 과정마다 특허가 촘촘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양질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출원, 등록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특허 포트폴리오로 방어 체계를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점을 투자 시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같은 천연물 신약이지만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은 특허 방어에 성공하여 롱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경우이고, 반대로 동아 ST의 스틸에는 특허 방어에 실패하여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케이스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경영 전략, 파이프라인의 세부 내용 및 타겟 시장은 해당 주식이나 개발 중인 해당 신약의 리스크 관련 요인이라 할 수 있고, 최고 경영진과 대주주의 지분 변화 및 인력의 유출입은 내부 임직원들의 해당 주식이나 개발 중인 해당 신약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지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약 개발 관련 주식에 관심이 있을 시 해당 주식에 투자하기 전 또는 투자 기간 중이라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9가지 점검 요소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